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이제 책 238쪽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12가지가 있죠. 그 중에 환지 방식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5-1번 설립인가가 있고요. 다음 쪽 목차를 보시면 5-2번 등기 성립이 있습니다.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인격을 갖추게 된다. 민법상의 인격을 갖추는 건 등기죠. 설립인가 받으면 성립된다. X. 먼저 그것이 자주 나오고 있어서 설립인가 등기 성립을 이제 한 세트로 엮어두시기 바랍니다. 5-1번 설립인가. 동그라미 1번 전부 환지일 때만 조합을 설립한다. 강제가입 모든 토지가 들어왔고 따라서 수용할 게 없고 뺏을 게 없으니까 환지만 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고 단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301호에서 303호로 사무실을 옮겼다고요. 공고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때는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38쪽 아래에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환지 때 환지하려면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행정청일 때는 동의 필요 없다. 환지일 때는 땅 바꾸는 건 땅 주인들이 소유자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대신에 지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조합을 만들려면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중요한 내용이죠.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즉 행정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관청이 들어가기 전에 내 것 빼 할 수 있죠. 그 아래 점도 같은 취지입니다. 5-10번 등기 성립이 있는데요. 먼저 문장 보고 설명드리면 동그라미 1번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번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조합 설립인가가 있으면 조합 대표자는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3번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2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표를 보시면 3칸이 있죠. 2칸이요. 개발조합, 개발사업, 공익사업이죠. 정비조합, 정비사업, 공익사업입니다. 표의 넷째 줄이요. 공익사업 시행자,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민법상 법인이어야죠. 인격 갖추고 사업을 해야 되고 등기하면 성립된다.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인 사단법인입니다. 세 번째 칸, 주택법은 사익사업이에요. 등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민법의 합유, 그 조합입니다. 성격 차이가 있고 지금 239쪽에서 5-2번 보신 내용을 달리 보면은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둘, 셋, 하나, 아홉 번이나 나왔습니다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는 깊게 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을 갖춘 게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 그러고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언제 인격을 갖추게 되고요. 응애 태어난 때 인격을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머리만 나오면 되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다리까지 나와야 되고요. 형법에서는 머리만 나오면 인격이고요. 그러니까 법인은 등기해야 인격을 갖추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법인에는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도 있고 재산이 모인 재단법인도 있습니다. 이상들이 있죠. 그러면 5-2에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자연인이다. X. 법인이죠. 사람이 모인 단체입니다. 동그라미 2번 조합은 응경에 태어난 때 인격을 갖춘다. X. 등기해야 인격을 갖추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조합은 토지가 모인 재단법인이다. X. 토지 소유자,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쭉 아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입니다. 다음 240쪽 오시죠. 240쪽 보시면 지금 앞에 239쪽 아래에서 보신 그 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의 공통점, 차이점을 묶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주로 해놨습니다만, 그런데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는 좀 아주 세부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얘기 드리기는 좀 복잡하고요. 나중에 이제 도시정비법에 해당 내용들을 다 꿰고 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다음에 보실 때에는 아, 그렇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지금 정비사업의 이러저러한 깊은 얘기를 드리기에는 이 자료만 갖고는 시간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왼쪽 칸만 핵심적인 거 보시죠. 도시개발조합이요. 7인 이상이 나서는 거죠. 추진위원회 따로 필요 없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모이니까 큰 땅, 작은 땅 그 차이만 있지 내부가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 없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되죠. 그 뒤에서 보실 내용입니다만 50인 이상이면 대원회를 둘 수 있다는 얘기고 주민대표회라는 기구는 없습니다. 정비사업조합에는 있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의 세부사항은 나중에 정비법을 보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그 아래 큰 그림이 있는데요. 이 큰 그림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죠.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 약속이 뭐고요? 헌법이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엄청 중요한 거는 전체 국민 투표로 뭔가를 정해야 되겠죠. 근데 매번 모든 일을 국민 투표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대표 300명을 뽑아서 그 300명이 이제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 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으로 정해졌건, 그러니까 총회로 투표로 정해졌건, 그 국민대표들이 정했건 그 집행하는 게 행정부이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 약속, 법인이니까 정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합원 전체 투표로 결정해야죠.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총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원 대표, 대의원을 뽑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관, 총회,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게 집행부가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갖게 되죠. 5-3번 조합원.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제가 아까 앞에 있었던 3분의 2, 2분의 1. 그러니까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강제가입이라고요. 두 번째 과로 모든 토지 소유자가 다 조합원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토지가 다 조합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뺏을 게 없죠. 그러니까 그 토지 갖고 사업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수용할 게 없습니다. 전부 수용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 수용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환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합은 전부 환지 때에만 설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참고 주식회사 주주는 출자에게 비례한 의결권을 갖는다는 거죠. 주식회사에서요. 뭐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누구 거예요? 누가 대주주예요? 국민이죠. 우리가 나중에 받으려고 내는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그 돈을 모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의 1등 주주예요. 포스코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큰 주식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낸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0표를 가진 사람이 있고 2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2표 가진 사람 50명 모인 거하고 100표 가진 사람 1명하고 뭔가 결정할 때는 똑같다고요. 출자에게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조합이죠. 조합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FC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풋볼 클럽이에요. 거기는 조합입니다. 그 지중해 앞바다에 큰 요트를 갖고 있는 대부호, 그러니까 몇억 유로를 냈어도 그 사람도 한 표고요. 5살짜리, 그러니까 조합원요. 통장 깨서 얼마 냈어도 걔도 한 표고요. 똑같이 한 표입니다. 물론 이익 배분은 많이 낸 사람이 가져가지만 결정하는 건 똑같이 한 표. 그게 조합이죠. 뭐 아이들 많이 마시는 우유 중에 그 뭐예요? 서울우유도 조합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합은 결정할 때는 똑같이 한 표예요.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5-4번. 그다음에 뭐 정관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사항이 정해져 있을 테고요. 이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총회를 개최해야 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친다. 동그라미 2번.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개발되지 않은 곳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조합이죠.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곳이니까 다 거기에들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의원에 없어도 그냥 땡땡땡땡땡땡 오늘 저녁 8시에 저녁 7시에 마을회관에서 총회 있으니까 다들 모이세요. 할머니 읍내 나가셔도 그 시간에는 들어오셔야 돼요. 뭐 그렇게 해서 총회 하시면 되죠. 대의원에 없어도 아무 지장 없다고요.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투자 목적으로 낡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실제로 재건축 경우에는 거기에 소유자가 그 재건축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가 10% 안짝입니다. 90% 사람들은 다 딴 데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총회로는 뭔가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의원회가 꼭 있어야 그래야 어지간한 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정비법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발조합은 다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50인 이상이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을 대행하는 거죠. 어지간한 것이 한 것을 대행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총회에서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단 대의원회는 다음은 대행할 수 없다고요. 개발계획 중요한 사항의 수립과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과 변경, 정관의 변경,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그다음에 조합의 합병과 해산에 대해서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그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고요. 참고로 실시계획은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해서 지정권자에게 수립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설계도 몇 평짜리 몇 채 짓는지 또 아니면 땅을 몇 제곱미터를 기본으로 해서 쪼갤 건지 그런 것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 아래 표를 보시죠. 3칸 중에서 두 번째 칸이요. 도시개발조합. 개발계획이 위치 변경이죠. 내가 포함되냐 밀려나냐 중요한 겁니다. 환지계획 내가 어느 땅 받냐 중요한 거죠. 조합은 전체 약속, 정관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조합장 누구를 할 거냐 등등요. 임원. 그 다음에 조합 간판 내릴 거냐 말 거냐 중요한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는 거고요. 정비사업조합도 그 중요한 5가지 비슷한 5가지와 기타 11가지 합쳐서 16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비사업은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이면은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첫 번째 계획이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앞계획이 있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합원들에게 큰 중요한 점이 아니에요. 이미 다 그 앞에서 진행돼 온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서 몇 평짜리 몇 채 짓냐 몇 채 짓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고 관리처분계획, 환권계획입니다. 내가 몇 호를 받게 되냐 몇 동 몇 호를 받냐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의 합병과 해산 등 비슷하게 하는데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들 역시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나아지십니다. 다음 계속 가시죠. 이제 임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에는 조합장과 이사,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총회에서 결정한다. 5가지에 있었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는 아까 그런 예가 있었죠. 8평짜리 땅에 25제곱미터에 480명 공유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한 명만 대표로 회의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만 임원이 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479명은 임원이 될 수가 없다고요. 대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임원회,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내부 감독하는 게 감사고, 이사가 조합장 오른팔이죠. 조합장 왼손잡이면 조합장 왼팔일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조합장이나 이사가 무슨 건설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건설을 맡길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조합장 이사가 자기 회사 끌고 와서 조합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회사 이익만 챙겨갈 수가 있잖아요. 입찰에는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이 사람들은 빠지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4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이것저것 덕지덕지 주렁주렁 무슨 훈장 달듯이 이것저것 달 수는 없다. 5-1번 다음의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등등등이 있고요. 5-2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다 위 각호의 언안에 해당하게 되면 그날 밤 12시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대표적으로 금치산, 안정치산 일 잘하다가 갑자기 머리에다 꽃을 꽂게 됐다고요. 그러면 일을 그만해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242쪽이요. 5-6번 경비. 그러면 조합에서 예를 들어 사무실 운영하는데 전기값 나가죠. 또 아니면 임원들 일해야 되니까 점심 먹으면서 일해야 됩니다. 조합장이 자기 집 팔아서 그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죠.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조합이 운영돼야죠.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번 조합은 부과금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특특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징수는 행정청에서만 하는 거라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 특특시군구가 부과금 연체료 징수를 위탁받으면 이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특특시군구가 징수한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특시군구에게 지급해야 된다. 만약에 안 낸 사람 관청에서 100을 걷어왔으면 조합에 96을 주고 수수료 4% 뛴다고요. 무슨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더 비싸네요. 아무튼 징수는 행정청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래 표에서 행정벌과 행정강제가 있는데 여기에 초점은 행정강제로 가도록 하죠. 그게 아래 그림입니다. 공법에서 이 그림 자주 보셨던 그림이죠.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 근데 처벌 한 번으로만 끝나서는 처벌은 맨매는 한 번만. 처벌은 한 번이죠. 아이가요. 그 방학 동안에 부모님하고 약속 어기고 하루에 PC게임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6시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수요일날 혼내고요. 목요일날 혼내고요. 하루 쉬었다가 토요일날 외할머니 집 가서 혼내고요. 일요일날 여러 식구들 같이 만나서 외식하는데 또 혼내고요. 아이 정서상하죠. 혼낼 때 따끔하게 한 번 혼내야 되는 거죠. 꼭 체벌을 가하라는 게 아니고요. 맨매는 한 번만. 그런데 법을 위반해서 만약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 10억을 벌었는데 벌금 2억 내라. 껌값 내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반 상태로 계속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맞게 고치라라고 무슨 명령을 때립니다. 시정명령, 조치명령, 개선명령, 이행명령, 원상회복명령 여러 가지 수준의 명령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명령을 이행해야 됩니다. 법에서 정한 것에 맞게 상황이 진행돼야 되죠. 그런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법도 위반하고 관청에서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멍하니 놔두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돈 내라. 돈을 내야 되는데 돈 안 냈어요. 돈 내라고 때렸는데 안 내고 있으면 물건 들고 나가서 팔고 계산을 하는 거죠. 징수하는 겁니다. 하라고 했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당신이 안 하면 관청에서 대신한다. 대집행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철거 같은 경우요. 법에 맞게 해야 됩니다. 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제 2년, 4년, 5년 농사는 2년은 지어야 되죠. 근데 안 짓고 있어요. 농사 지으라고 이행명령 때렸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대신 농사 지어주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돈을 때리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때리면은 돈 묻어서 이행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원래 이 법에 목적했던 내용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행정청에서 법에 정해진 상황을 강제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이행강제금을 조합이 때릴 수는 없죠. 철거를 조합이 할 수는 없죠. 징수를 조합이 할 수는 없다고요. 징수도 관청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는 행정청에서는 행정강제. 행정강제라는 표현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엄청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과는 직접 관계없고요. 아무튼 징수도 재집행도 이행강제금도 관청에서만 한다. 그런 취지에 들어있는 겁니다.
대신 걷어주면 그러니까 이쪽 민간에게는 수수료 4%를 띈다라고 하는 게 이어지는 거였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셨습니다. 다음 이제 243쪽으로 계속 가도록 하시죠. 지금이 그러니까 여기 6절 시행자까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에서 이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여기다 사업을 한다, 위치를 결정하는 거였죠. 첫 번째 계획 뭘 낸 거였고요. 개발 계획을 냈습니다. 그러면 개발 계획에 30여 가지 항목이 있고 가장 중요한 개발구역 위치가 정해진 거였죠. 그러니까 땅 삐뚤삐뚤하고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안, 2절 개발계획의 내용, 그러니까 3절 그러니까 개발계획 절차, 원칙과 예외, 기습 발표가 있었죠. 4절 그러니까 규모, 그러니까 5절 그 다음에 5절에서 지정 해제 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개발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그 다음에 해제 의제, 개발행위 허가 등이 있었죠. 6절 시행자에 대한 사항들까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행자를 정해줬죠. 그 시행자가 그러면 여기 개발계획에서 어떠한 신도시를 만든다. 큰 그림이 정해져 있었죠. 아까 판교 예를 들면 그러니까 9만 명이 들어와야 된다. 집을 3만 채를 짓는다. 이것저것 필요해서 930만 제곱미터를 그러니까 개발하겠다라고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3만 채를 짓는다. 그것에 맞게 주상공로 큰 그림이 정해져 있으면 그 3만 채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3만 채 집을 그냥 네모 반듯한 사과박스로만 쫙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도 있고 산자라고 그러는 진짜 이쁜 집들도 이렇게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위치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신장로 어떻게 내고 그다음에 땅 반듯반듯하게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까지도 어떻게 하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시계획 써내서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관청은 우리 시험의 주된 초점은 아닙니다만 개발계획 결정 누가 했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었죠. 국시대인 거고요. 시행자 지정 역시 국시대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설계도 써내서 누구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고요. 지정권자 국시대에게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줄여서 국시대 합니다만 이게 지금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 1명, 시도지사 17명, 대도시시장 13명이 있는데 그 31명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어느 누군가가 지정할 수 있고 개발계획 결정하고 그러면 그 시행자는 그 정했던 이 31명 중에 그 누군가에게 가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써내는 권한만 있고요. 실시계획에 설계도서 등등이 포함된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은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3번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아까 이제 중요하게 봤던 거였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단지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도면은 도면이에요. 도면 여기에 대한 도면은 도면에 가서 붙어야죠.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건 뭘까? 지구단위 계획 포함된다는 건 둘, 넷, 6번이나 나왔어요. 6번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개발계획 30가지 몰라요.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지구단위 계획이죠. 실시계획, 설계도 이것저것 들어갑니다. 실시계획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고요?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러니까 굵은 2번 실시계획 작성 인가와 고시 절차.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기가 직접 시행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정권자가 하급청 의견을 듣고 작성해서 발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구역에 보내주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요. 국시대 지정권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이 시행자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올린다고요. 누구에게요? 지정권자에게요. 그러면 지정권자는 하급청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인가해서 고시 발표하고 시군구에게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여기는 공람,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고요. 하급청 의견을 듣게 되네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개발계획에 14번 항목으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목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록이 그리고 설계도 세 글자 3년이죠. 목록이 확정되면 그러니까 1년 안에 수용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남아 있어도 그러니까 60일, 30일,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2개월이면은 거의 30일, 30일, 1년 2개월이면 수용 절차가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2년 반 돼서 실시계획 올라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는 수용이 이미 여기에서 1년 반도 되기 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 돈 줘서 사들였죠. 그래서 다 사람들 내보냈죠.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휑한 동네입니다. 얘기 들을 주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 얘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급청 의견을 들으라고요. 아래 기관의 의견이라도 듣고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 그러니까 그 큰 표를 보시면 중요한 그러니까 공익사업에 다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죠. 중요한 계획들이니까 대부분 다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공람, 시설사업, 공람 그것이죠. 그 다음에 개발사업 빼고요. 그 아래 더 정비사업 내려가면 공람 그것입니다. 콩당 돌을 던지자 콩당인데요. 개발사업은 아까 여기에 공람 또는 공청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 여기가 공람이 아니라 하급청 의견 청취 환지계획 당연히 주민의견 청취 공람을 거칩니다. 얘기 들을 주민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급청 의견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 폐지할 때 그 절차 그대로 인가받는 게 원칙. 그런데 면적 10% 이내의 감소, 사업비 10% 이내의 증감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때는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의견,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급청 의견을 듣고 인가한다고요. 동그라미 3번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농지조정 허가 등 31개 관련 법률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31개가 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 준다.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셋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점이요. 그럼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 줄래니까 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다 내는 거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관련 기관과 다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실시계획 다 31개 다 문제가 없으면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 거죠. 관련 기관과 다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 갖고 두 번이 나온 거였고요. 굵은 3번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 그러니까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신장로 내고 그러니까 개발되는데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들도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용용용 입지, 그러니까 입지 기계정 이건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족보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토계획법에서 고집을 피워가지고 잘 걸렸어. 너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이지. 너네들 일로 와. 그래서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2년 3년을 해서 얘네들을 결정할 거냐고요. 그러면 좀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사업을 하기 위한 곳이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양보하라고요. 그 절차 고집피지 말고 지정권자가 하급청 의견 듣고 확정했잖아요. 그럼 그냥 결정한 걸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따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발법에 그 하급청 의견 듣는 그 절차가 진행된 거죠.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말 표현만 그렇고요.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옛날 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그 논두렁 밭두렁 아이고 여기 길이 막혀서 그렇네. 이쪽으로 논두렁 하나를 더 내야 되겠네. 자, 이런 도로계획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 전에요. 근데 여기다 개발사업을 하자 정해서 여기에 신도시를 만든다. 설계도를 짰습니다. 신장로 빵빵하게 된 거죠. 신장로 내는 것과 함께 옛날에 결정했던 저 논두렁도 여기다 따로 더 내야 되냐고요. 그럴 필요 없죠. 이건 내지 말자고요. 신장로가 들어서는 거니까요. 그래서 새 계획으로 변경된 것으로 치자. 옛날 결정한 것 유지될 필요가 없다. 새 계획에 맞춰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쪼른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사항 중 그러니까 경운기 다니는 논두렁 하나를 더 내기로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신장로가 있고 신장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논두렁을 낼 일은 없잖아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245쪽이요. 3-2번 감리자 지정.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환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수용은 바로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을 하는데 엉망진창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불을 켜고 감독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죠. 도면대로 제대로 짓는지 또 아니면은 불법 자재 쓰는지 안 쓰는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감리자를 이 시행자가 건설회사 민간이 시행자라고 했을 때 지 계열사 불러서 그냥 저희들끼리 어영부영 그러고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법에 따른 그쪽 전문업자, 건설, 기술, 용역업자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에 대한 감리할자로 지정하고 지도 감독해야 된다. 관청에서 감리자를 넣는 겁니다. 그 아래 표요. 5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은 감리자를 누가 지정하냐고요. 두 번째 칸 개발사업, 공익사업이죠. 덩어리 큰 공익사업 관청에서 감리자를 넣는 겁니다. 세 번째 칸 정비사업, 덩어리 큰 공익사업 관청에서 감리자를 넣는 겁니다. 한 칸 띄어서 5번째 칸 주택법, 사익사업이지만 30만 이상 1000세대 아파트 덩어리가 큰 사익사업이죠. 관청에서 감리자를 넣는 겁니다. 네 번째 칸요. 건축법은 지붕 있으면 건축물, 조그만 것도 건축물이죠.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주, 개인이 자격증 가진 지 친구나 사둔이나 고등학교 동창 아무나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공익사업 덩어리가 크죠. 주택법 사익사업이지만 덩어리가 크니까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까지 실시계획 내용까지를 보셨고요.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환지 때에는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환지 계획까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 수용 방법일 때는 그러니까 돈 주고 뺏으면 되는 거니까 다른 계획이 더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바로 수용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해 가면 됩니다.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수용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